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시험관 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로드맵을 좀 그려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환자로서 느꼈던, 좀 시험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로드맵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걸 당연히 원장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을 해보고, 이제 1차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여정이 있잖아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난임병원에서 내가 어떤 거를 겪게 되고 어디까지를 내가 난임병원에 기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브리플리하게 로드맵을 이렇게 쫙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 플러스 이제 전문 원장님들 영상 이런 거 같이 찾아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관 하기 전에 이런 영상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뭐 원장님들 영상들 찾아보니까, 원장님 영상은 그냥 띄엄띄엄 있잖아요. 시험관에 뭐 이식, 채취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식은 이렇구나 채취는 이렇구나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나마 그 전 여정에 대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뭐 빠진 게 있으면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뭐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러시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자였을 때 전체적인 로드맵, 특히 제가 한 5차까지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제가 행정적인 부분을 좀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배아 동의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 익숙해진 상태라서 한번 이제 저도 정리하는 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험관 전에 하는 검사들 있죠. 산정 검사들.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산정 검사를 하는데 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거 정리를 먼저 내려야겠구나. 나는 난임일까 불임일까?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듣기로는 풍문으로 듣기에는 어, 이제 피임 도구 없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난임 아니면 불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임 아니면 불임이니까 이제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데 뭐 이제 피임 도구 없이 6개월 이상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병원을 한 번쯤은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봐야 되고 갔을 때 이게 난임인지 불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팔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자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남자들한테는 뭐 무정자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자가 뭐 이렇게 쉽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안을 째가지고 거기서 정자 채취를 해서 시험관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공수정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여자들은 나팔관 검사를 하는데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이제 난임이다, 불임이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나팔관 오른쪽이 막혀 있다라는 거를 산정 검사 때 알았고 그 나팔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기 전에 임신을 해가지고 유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임신에 영향을, 한쪽이 막힌 거는 괜찮다. 그래서 처음에 알았을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나팔관 뚜는 수술을 해야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술을 해도 또 막힌대요. 그래서 이게 또 막히는 원인이 확실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러고 그냥 시험관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고 저는 좀 포기하고 시험관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관 전에는 여자는 나팔관 검사, 남자는 정자 활동성 검사 이런 거를 한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AMH를 분석을 해요. AMH 이제 그 나이 연령에 따른 이제 나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뭐 난소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난저다 뭐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거의 막 1점대이신 분들은 거의 난임병원에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3점대도 있고 뭐 나이가 어리면 3점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점대 막 이러는데 저는 0.95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0.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0.7로 떨어졌으니까 막 한 번에 확확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AMH가. 근데 이제 이 AMH에 따라서 이제 임신 가능성이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난임 검사, 난임 시험관 하기 전에는 AMH 수치를 꼭 보고 가죠.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다 하고 아 이제 0점대 저처럼 0점대면 아 난저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고 AMH는 시험관을 하면서 엄청 큰 뭐가 고려 사항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만 그렇지. 초반에만 막 5차 때까지만 아 나는 난저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지. 그걸 우리가 막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나이가 되게 젊은데도 난저인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AMH는 막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냥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진짜 AMH 0.1이신 분들도 임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내가 AMH가 낮다고 해가지고 막 좌절하고 포기할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시험관 중에 하는 검사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관을 하기 전에 이제 남편과 아내의 그 염색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PGT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배아를 만들기 전에 그냥 엄마 아빠 모체에 뭐 어떤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염색체 검사를 하면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을 하시면서 착상이 반복적으로 안 되면 반착 검사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염색체 검사를 하고 나면 뭐 비타민 D 주사를 맞던가 아니면 혈전에 이상이 있으면 뭐 이제 크녹산을 맞던가 있죠? 이식하고 나서 크녹산이나 뭐 아스피린 같은 거를 먹어서 혈류를 되게 빠르게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흐를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짓게 하는 게 염색체 검사고 반착 검사는 왜 착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있는 검사를 다 했었는데 AMH는 0. 이제 지금은 7, 그다음에 이제 나팔관은 오른쪽에 막혔고 그다음에 이제 염색체 검사했을 때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비타민 D 주사 맞으세요라고만 했고 혈전 이슈 있으니까 크녹산 맞습니다라고만 해서 이식하고 나서 크녹산을 추가해서 맞았고 그다음에 반착 검사 도 했는데 반착 검사하고 나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활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막 활발하지는 않아요. 활발하지는 않는데 이 정자 활동성에 대해서도 크게 멘션이 없으셨어요. 크게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관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과배란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취하는 거, 세 번째는 이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이 되게 길지 않아요. 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배란은
짧으면 7일, 길면 14일까지 해요. 그리고 바로 채취하죠. 채취 그달 하죠. 그 다음에 채취하고 나서 이제 다음 생리할 때까지 기다려요. 예. 다음 생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신선 이식을 할 때는 채취하고 나서 3일이나 5일 있다가 바로 이식을 하고요. 동결 이식을 하면 채취를 하고 나서 다음 생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약을 미리 복용하고 주사를 프롤루텍스 주사를 미리 맞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선 이식이냐 동결 이식이냐에 따라서 이식의 방법은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학술적인 용어도 있고 엄청 깊게 얘기하려면 깊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얘기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막 이것도 인공주기 있고 뭐 자연주기 있고 막 이런데 이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냥 그냥 약을 어떻게 맞았다, 어떻게 맞는다, 어떻게 흘러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그 시험관 전후로 여러 가지 검사들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검사들 해가지고 무난하게 나왔어요. 저처럼 그냥 무난하게 막 엄청 수치가 낮고 막 엄청 수치가 높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중간쯤 되면 이제는 임신이 운빨이고 이거는 불임이 아니라 저는 아예 그 병명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원인 불명의 난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난임이 되는 경우에는 진짜 임신은 이제 운빨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떤 원장님이 잘못하시거나 어떤 병원의 잘못이 아니라 나와 그 아이가 만날 인연이냐 아니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큰 카테고리의 과배란 시기에는 주사하고 경구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엄청 달라지는데요. 엄청 많이 달라지진 않고. 근데 또 다낭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다낭성 있으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피임약을 좀 잘 드시거나 아니면 자궁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먹어야 되는 약들이나 처방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에 모두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파누엘라정 경구약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요렇게 처방을 해서 과배란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이번에 12차 때는 이 경구약조차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피임약 원래 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과배란 할 때 피임약 원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 혹시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먹었는데요 했더니 약은 거의 저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주사만 맞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주로는 주사하고 파누엘라정 같은 이런 경구약을 하루에 2알씩 이렇게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배란 하는 동안에는 그럼 병원을 몇 번이나 방문하나요? 라고 했을 때 평균 과배란이 7일에서 짧게는 14일까지 걸리고 이 기간 안에 3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3번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 몰라가지고 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난감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언제 와야 될지 내 남포가 잘하는 상황을 초음파로 봐가면서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이 3번을 방문을 해서 처음에 이제 생리 이틀자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생리 4일차까지는 가도 돼요. 생리 2일차, 3일차, 4일차가 됐다. 그때는 방문해가지고 시험관을 시작하셔도 돼요. 과배란을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5일차에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생리 시작하고 난 다음날 2일차부터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주사 가지고 있다가 3일차부터 맞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부터 맞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일차부터 맞아가지고 날짜를 셌을 때 7일 만에 그 채취를 한 적도 있고 14일 만에 채취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공단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평균적인 채취 개수는 최하로 채취됐을 때는 1개, 최대로 됐을 때는 11개까지 이렇게 채취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가는데, 저희 남편도 출장이 되게 잦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채취를 하는 날짜가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저도 남편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회사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2일차에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여쭤봐요. 혹시 언제 채취가 될 것 같나요? 라고 하면 이제 그 과배란 하고 있는 그 주의 다음 주에 뭐 언제쯤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3번째 갔을 때 완전 확정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돼요. 3번 정도 가고 한 이제 2번째 갔을 때 언제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3번째에 확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가가지고 주사약 받아가지고 주사를 맞으면서 주사에 난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고 2번째 갔을 때는 난포가 몇 개나 자랐고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랐는지를 보면서 배란 억제제를 같이 맞아요. 배란 억제제를 같이 맞고 이제 3번째 갔을 때는 그 채취 전에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난포 터트리는 주사 용제랑 다 같이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3번을 했을 때 난포가 몇 개 보인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트래킹 하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5개가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채취될 수도 있고 더 적게 채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이게 딱 고정된 개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거는 자유지만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말씀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냥 냅두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그렇군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와버려요. 그래서 난포가 몇 개 보여주는지 알려주시지만 난포의 채취 개수와 수정 개수는 난포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과배란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사랑 경구약을 먹고 한 3번 정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난포가 몇 개인지 알려주시는 정도 이거를 과배란 시기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일에서 14일 정도 돼가지고 채취를 하죠. 근데 7일은 사실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많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취를 하는데 마취를 이제 하잖아요. 수면 마취를 하는데 수면 마취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국소 마취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수면 마취를 하는데 이것도 병원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은 수면 마취를 하고 어떤 병원은 수면 마취하고 이게 이제 수면 가스를 흡입을 같이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까지 하면은 빨리 돼서는 좋은데 너무 제 몸에 무리가 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2가지 방법으로 저는 이제 경험을 했었고 이거 외에 그냥 수면 마취랑 마취 안 하고 그냥 국소 마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과배란 초음파 보면서 선생님이 몇 개 보여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하셨던 개수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돼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밖에서 남편이랑 같이 와야 되잖아요. 남편이 와서 그날 바로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제가 난자가 채취되는 순간 남편 정자 받아놓은 거랑 같이 해서 배아를 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아가 3일을 가면 3일 배아, 5일을 가면 5일 배아가 되고요. 이제 신선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날 이제 그 3일 이제 채취하신 날짜로부터 3일 후에 바로 3일 배아 이식을 받고 그다음에 5일 배아 하셨던 분들은 또 5일 후에 이렇게 이제 5일 배아 이식을 바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령의 산모들 같은 경우는 동결이 조금 임신율이 좋다고 해가지고 동결을 더 많이 선호를 하세요. 원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동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식하고 상관없이 다음 생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그때 이제 얼려놨던 배아를 그때 이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PGT를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막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아를 생성을 하는 데는 생성하고 알려주는 데면 이제 동결인 경우에 거의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선이식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언제 오세요라고만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도 당일날 이제 배아를 만드니까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냥 신선이식 하시면 뭐 3일 후든 5일 후든 언제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날짜가 됐는데 만약에 배아가 없어요. 3일 배아도 없고 5일 배아도 없어. 그러면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이식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연락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후에 뭐 어플이 있으면 어플로 아니면 카카오톡이 됐으면 카카오톡 아니면 전화로 주시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노티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아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몇 개 얼렸다. 이거를 최소 일주일에서 저는 2주까지도 기다려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채취다. 예, 채취는 이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이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식. 자, 이식의 결정은 원장님마다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다 다르게 결정을 당연히 하시겠죠. 네, 이제 이식 전에 주사랑 경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취를 하고 나선 당연히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약 이렇게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는 프롤루텍스 주사, 에스트로겐을 좀 높이는 그 주사라고 해요. 그래서 프롤루텍스하고 혈전에 이렇게 저같이 이슈가 있거나 이제 고령의 산모들은 크녹산 처방을 받죠. 그걸 크녹산을 받으면 이제 혈이 이렇게 잘 돌아가지고 피가 잘 돌아가지고 임신이 잘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구약은 항생제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정. 이제 질정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질의 체온으로 녹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의 온도로 녹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1번과 2번 중에서 질정은 거의 2번에 해당됩니다. 내 몸에 닿는 순간 녹아요. 네, 그래서 뭐 사이클로제스트, 예나트로, 뭐 유트로게스탄 막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약들 모두 내 질에 닿는 순간부터 이게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질정을 넣으면 정말 미치도록 가려워요. 너무너무 가렵고 이게 이제 또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이 분비물이 이제 서해부 쪽으로 올라가서 저 같은 경우는 피지낭종이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3cm를 찢어가지고 피지낭종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지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습한 데 있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낭종 주머니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질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식은 뭐 그렇게 채취처럼 수면 마취를 한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캐타터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한 1, 2분이면 끝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질정을 이식 전부터 이제 임신 확인이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2주 정도, 2, 3주를 넣나? 엄청 그 기간 동안 넣어야 되는데 너무 간지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너무 눈물을 머금고, 질정 안 쓰면 안 되냐 했는데 정말 딱 한 번, 그러면 프롤루텍스를 2배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서는 계속 또 질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알아보다가 루피너스라는 질정이 있는데 그거는 질 안에서 녹는데요. 네, 질 안에 수분으로 녹는데요. 확실히 그 약 자체가 다른 약들은 약간 뭐라고 크리미한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내 손으로 녹이면 녹혀져요, 얘들이. 근데 루피너스는 정말 딱딱한 알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넣는 순간 녹지 않으니까 확실히 훨씬 덜 간지러운 거예요. 안 간지럽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건 저의 경우예요.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이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호소하는 걸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미친 듯이 가렵고, 한 2차까지는 몰랐는데, 아마 3차 때부터 진짜 눈물 나게 질정 때문에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채취는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이식이 너무 무서운 게, 얘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식 전에 프롤루텍스 주사 하나, 이제 크녹산 추가되면 추가, 그리고 질정,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먹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몇 개를 이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수가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진짜 다 넣을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산모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태아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험관을 하는 이유가 만추를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다태아가 많이 생기면 만추를 하는 게 되게 리스크가 커진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이제 고연령 산모 같은 경우는 5일 배아는 2개까지 넣을 수 있고 3일 배아는 3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을 넣으면 약간 병원에 페널티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다 이식해 주시면 안 돼요. 많이 모아가지고 이식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막 이랬는데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식 가는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배아의 일수, 그러니까 3일 배아는 7일부터 거의 임태기에 손을 대시고 5일 배아는 5일부터 임태기에 손을 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태기에서 이제 3일 배아 7일부터 5일 배아 5일부터 희미하게 이제 두 줄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죠. 네, 그때부터 제일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줄이 떴는데 이렇게 내가 임의로 질정을 끊거나 프로텍스 주사를 끊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그 임신 확인을 피검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너무 질정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한 줄이 나오면 이제 어떤 며칠 배아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한 줄이 나오면 병원을 그냥 미리 가버려요. 병원 미리 가가지고, 이거 진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 미리 가가지고, 근데 이제 수치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수치가 갑자기 또 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씀 하세요. 그냥 그 배아가 뱃속에 떠 있다가 나중에 늦게 착상하는 산모도 있다. 그런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산모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번 그러진 않았고 약간 뒤로 가서 한 7차, 6차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7일쯤, 그러니까 5일 배아 이식했으면 7일쯤에는 제가 임태기를 해보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이제 병원을 미리 9일차, 10일차에 갔어요. 피검을 11일차에 하거든요. 5일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5일 배아가 9일차에 했고요. 3일 배아가 11일차에 피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전에 가가지고 그냥 피검을 해서 약이랑 주사 이런 거 다 끊었던 것 같아요. 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시험관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초반에는 남편이 진짜 반대를 했던 게 여자 몸에 너무 무리가 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할만했어요. 1, 2년은. 근데 이게 3년 차가 되니까 진짜 주사를 맞으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배가 미친 듯이 땡기고, 정말 그 난소 부위가 계속 땡기고, 이게 몸이 한 번도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안정적인 적이 좀 없었던 느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축나는 걸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도해 봤었던
그 이식했었을 때 먹어야 되는 음식, 안 먹어야 되는 음식, 그리고 이제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또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또 시험관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이유는 뭐 저의 임신 여부를 떠나서 저와 같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저도 제가 임신해가지고 막 저의 경험담을 막 들려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임신을 한다고 해도 사실 또 임신 후에 뭐 이제 기형아 검사 아니면 또 만출, 그다음에 이제 유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여러 가지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문을 제가 가기 전에 좀 저의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었지. 이런 식으로 좀 위안을 받고자 제가 남겨놓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가볍게 그냥 접근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처방이니까 또 다른 전문적인 원장님들이나 병원 의견들,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신 분들, 또 이제 시술하고 계신 분들의 영상 찾아보시고 또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하고 상의하시면서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 또 강하게 멘탈 잡으시고 열심히 몸 축나지 않게 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식, 음식, 생활 습관, 운동 이런 거 다시 들고 올게요. 다음에 만나요.